수수 프랩이 끝나고 나면 임프레션 티에 들어간 다음에 워킹 캐스트를 만들고 그런 타일을 만든 다음에 기공 과정을 하는데 메탈 세라믹 크라운은 기공 과정에 대해서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메탈 코팅 부분은 골드 크라운하고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웩스업 해가지고 스프루, 메몰 그런 다음에 주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것은 포슬린 빌드업 하는 부분이 이제 특별한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슬린 빌드업 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포슬린 빌드업 하기에 앞서서 포슬린 버니어 부분이 메탈하고 완벽하게 잘 결합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메탈 표면 중에서 포슬린이 버니어링이 될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처리를 합니다. 그 특별한 처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메카니컬 리텐션을 얻어야 되겠어요. 포슬린과 메탈 사이의 메카니컬 본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표면에 어떤 마이크로 메카니컬 리텐션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케미컬 본딩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오염물질이 없어야 되고 표면이 산화막이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울트라소닉 클리닝을 한다 했지 불산을 혹은 어떤 용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깨끗이 닦아낸다 할지 아니면 그냥 뜨거운 수증기를 가지고 깨끗이 한다 할지 이렇게 해서 표면을 깨끗이 오염물질을 없애주고 그 위에다가 라프닝하고 디게싱을 하는 것이죠. 디게싱을 하는 건 메탈 옥사이드를 형성하는 과정이고 라프닝 하는 과정은 주로 샌드블라스팅을 많이 하는데 표면에 아주 미세한 그 요철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슬린을 빌드업하고 빌드업된 포슬린을 구워서 유리 도자기처럼 만드는 이 과정인데요. 이 포슬린도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내부에는 오페크 층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메탈과 포슬린과의 본딩 그리고 메탈 투시를 방지하는 이 목적의 층이 있고요. 두 번째부터는 바디 포슬린과 인사이드 포슬린 적절한 투명도, 쉐이드 이런 것을 재현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링을 하죠. 이 오페크 층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걸 파이어링을 하고 포슬린, 바디 포슬린과 인사이드 포슬린을 빌드업한 다음에도 또다시 파이어링을 해요. 파이어링하고 나면 아까 유리처럼 변하죠. 도자기처럼. 그런 다음에 그 딱딱해진 그 도자기 형태의 모양을 그라인딩 해가지고 형태를 수정해주고 또 표면에 적절한 정도 광택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표면에 유약을 발라서 그레이징하고 이런 과정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메탈 세라믹 크라운인데요. 메탈 세라믹 크라운 내면에 이런 메탈 코팅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 세라믹인데 세라믹은 몇 개의 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 개의 층으로. 이렇게 투명도, 쉐이드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각 부위별로 그렇게 되겠다. 이것이 메탈 세라믹이라면 이것은 올 세라믹이에요. 올 세라믹은 여기에는 메탈 코팅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강도가 높은 포슬린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강도가 높은 포슬린의 대표적인 것이 알루미노스 포슬린이에요. 알루미노스 포슬린. 알루미노스 포슬린인데 이 알루미노스 포슬린이 대표적인 것이고 알루미노스 포슬린과 비슷한 다른 종류의 강도 강한 세라믹을 내면에 포슬린 빌드업 및 파이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탈 세라믹처럼 밖에다가 바디 포슬린, 인사이드 포슬린을 입히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올 세라믹 크라운이다. 그리고 세라믹이라는 것은 금속과 달리 파우더 형태의 그 세라믹 파우더를 물에다 믹싱해 가지고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걸 딱딱한 형태로 만들 때는 도제의 그 퍼니스 속에서, 포슬린 퍼니스 속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서 이렇게 표면을 녹이는 거죠. 유리 표면을 녹여가지고 퓨전 시켜가지고 파이링 시켜가지고 딱딱한 고체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한 중요한 스텝, 중요한 사진 하나를 보자면 되게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완성되면 딱딱한 고체가 되지만 파이어링까지 끝나고 나면 그런 다음에 이제 미세하게 표면 광택 내고 형태 만들고 다듬고 하는 과정이고 그 전 과정은 이런 과정이다. 그 전 과정은 여러 레이어로 만들어요. 제일 안에 이제 그 메탈이 있겠지만 서비칼 칼라 다르고 또 인사이드 투명도 다르고 프록시멀 투명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 레이어로 내부에 있는 메탈 코팅 위에다 오펙 포셀린까지 입힌 다음에 각 부분의 투명도가 어떠냐, 쉐이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여러 종류 파우더를 이용해 가지고 포셀린을 빌드업하는 이런 과정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탈 코팅을 만들 때 일반 골드 크라운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매몰제가 다르다. 매몰제가. 왜냐하면 골드 알로이에 비해서 메탈 세라믹 크라운용 메탈은 멜팅 포인트가 매우 높습니다. 왜 멜팅 포인트가 높아야 될까요? 멜팅 포인트가 높지 않으면 포슬린 파이어링 하는 과정, 포슬린 빌드 한 다음에 다시 높은 온도를 한번 가열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멜팅 포인트가 높지 않은 금속을 가지고 메탈 코팅을 만들면 그것이 녹아버릴 수도 있고 혹은 높은 온도에서 뒤틀려서 변형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골드 알로이보다 훨씬 멜팅 포인트가 높은 그런 금속을 이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매몰제와 가스토치 가스가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거나 높은 온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드 알로이는 집슨 번디드 인베스트먼트라는 걸 썼죠. 그런데 이런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는 그 매몰제는 포스페이트 본디드 인베스트먼트라는 걸 씁니다. 포스페이트 본디드 인베스트먼트. 이것이 골드 알로이라면 이것은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메탈 세라믹 크라운, PFM 메탈 세라믹 크라운은 매몰제다. 그런데 이 매몰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집슨은 그 석고를 얘기하잖아요. 석고가 기반이 된 그런 매몰제와 달리 익스펜전 시키는 메커니즘이 달라요. 우리가 집슨은 우리가 매몰제 얘기할 때 그 컴펜세이션 익스펜전이라는 용어를 매우 그 개념을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골드 알로이를 용융 상태에서 녹여가지고 몰드 캐비티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용융 상태의 그 골드 알로이가 룸 템퍼러처 식으면서 한 1.5% 정도 볼륨의 슈링키지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웩스 패턴 모양대로 만들고 싶으면 웩스 패턴을 매몰한 다음에 이 매몰제가 굳는 과정에서 익스펜전을 일으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용융석이 룸 템퍼러처로 식으면서 생기는 그 슈링키지 양만큼 매몰제가 익스펜전 해가지고 내부 몰드 캐비티를 그 1.5% 더 크게 만들어 줘야지 그
큰 공간으로 용융 운석이 들어가가지고 식으면 다시 1.5% 슈링키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제로가 되게 토탈 익스펜전 양이 토탈 기공과정 중에 생기는 슈링키지 양하고 서로 매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슨 반디드 인베스트먼트에서는 하이 그로스코 빅 세팅 익스펜전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첨가를 해가지고 익스펜전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3인트 브리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인레이나 언레이, 싱글 크라운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익스펜전 양을 무르 양을 가지고 집슨 반디드 인베스트먼트에서는 매몰제의 익스펜전 양을 조절하거든요. 익스펜전을 시켜줘야 나중에 슈링키지, 금속의 슈링키지 양을 보상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포스페이트 반디드 인베스트먼트도 그 익스펜전이 필요한데, 세팅 익스펜전. 세팅 익스펜전은 여기는 물을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매몰제 회사에서 나오는 스페셜 리퀴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스페셜 리퀴드를 양을 늘리면 물하고 이 스페셜 리퀴드를 섞어서 쓰는데 물만 이용해가지고 파우더를 믹싱했을 때보다도 스페셜 리퀴드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익스펜전 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보상 익스펜전을 매몰제상에서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포스페이트 반디드에서는 이렇게 매몰제의 익스펜전을 조절을 한다. 그다음에 가스도 옥시젠, 아세틸렌, 프로펜,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그 가스가 높은 온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는 가스를 사용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탈 세라믹 크라운에 있어서 또 독특한 점은 표면 처리죠. 표면을 메카니컬하게 처리하는 것, 메카니컬,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메카니컬한 리텐션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메카니컬한 리텐션을 얻는 부분이 있고, 케미컬 본딩을 일으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케미컬 본딩은 디게싱이죠. 산화막을 균일하게 형성하는 것이고, 표면에 마이크로스코픽한 메카니컬 리텐션은 표면의 샌드블라스팅입니다. 일반적으로 샌드블라스팅. 알루미너스 옥사이드를 가지고 50 마이크론 사이즈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가지고 샌드블라스팅 하면 표면이 필요한 만큼 적절한 마이크로스코픽한 메카니컬 리텐션을 얻을 수 있는 라프니스가 발생해요. 그런 다음에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표면을 깨끗하게 후처리해야 되는데, 그 후처리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아까 스팀 클리닝 하는 법도 있고, 그 하이드로플로릭 불산을 이용하는 법도 있고, 또 뭐 아까 또 뭐가 있었죠? 알겠죠? 여러 가지 또 다른 유기용매를 쓰는 법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면에 혹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파티클들이죠. 어브레이시브 그 포인트에서부터 떨어지는 어떤 찌꺼기들, 혹은 금속 찌꺼기들, 혹은 우리 손때 이런 손 지문 같은 거, 이런 것을 깨끗이 털어내야 된다. 다만 베이스 메탈인 경우에는 하이드로플로릭 애시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이드로플로릭 애시드가 유리 같은 걸 녹이거든요. 유리를 녹이는 거예요. 알루미나가 유리 파티클들이기 때문에 이 유리 파티클들을 녹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유기용기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베이스 메탈을 사용해서 베이스 메탈에다가 불사를 사용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게 많이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불사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지만 아직도 교과서에서는 이 귀금속에서는 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표면을 깨끗하게 세척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는 독성은 있지만 이것이 완벽한 물질이기는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스팀 클리닝 같은 걸 더 많이 씁니다. 불산이 더 그 효율은 좋은지는 알지만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디게싱을 하는 것이 있다. 디게싱은 포슬린 빌드업 작업하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표면이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상태로. 이때부터는 절대 메탈 코팅을 맨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돼요. 뭔가요? 헤모스타트 같은 거, 니들 홀더 같은 걸로 코팅을 만져야지. 절대 표면을 샌드블라스팅 끝나고 표면을 이렇게 불산이 됐든 스팀 클리닝이 됐든 깨끗하게 세척까지 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절대 표면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돼요. 금속 표면. 기구만 이용을 해가지고 만져야 되고 바로 디게싱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디게싱이라는 얘기는 나는데 디게싱, 가스를 뺀다는 얘기예요. 가스. 이게 원래 그 목적인데 이 목적보다는 실은 균일한 메탈 옥사이드를 표면에 만드는 이 목적 때문에 이걸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는 이걸 높은 온도로 이렇게 가열을 하다 보면 이 디게싱 그 온도는 파이어링 사이클 중에서 디게싱 온도는 어떤 포슬린 파이어링 템퍼러처보다 더 높은 온도예요. 제일 높은 온도예요. 우리 기공 과정 중에 여러 번 포슬린 퍼니스 속에다 그 기공물을 집어넣는데 디게싱의 온도가 제일 높은 온도예요. 그래서 제일 이 높은 온도를 한번 가열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내부에 있는 메탈 내부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완전히 풀어주고 내부에 있는 어떤 타져서 없어질 불순물을 깨끗이 태워주고 또 하드닝 히트 트리트먼트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의 균일한 메탈 옥사이드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이런 목적으로 디게싱을 한다. 이제 디게싱이 됐으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절대 표면이 오염되면 안 돼요. 오염되면 포슬린 버니가 뚝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절대 오염되지 않은 바로 그 오염되지 않은 그 표면이죠. 표면에 샌드블라스팅 돼가지고 우둘투둘하고 표면에 디게싱 돼가지고 메탈 옥사이드가 있는 바로 그 표면 오염되지 않은 그 표면에다가 오페크 포슬린을 입혀야 돼요. 오페크 포슬린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죠. 금속 투시를 차단해주는 역할하고 포슬린과 메탈과는 본딩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얇은 층을 해요. 이것을 두껍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쁘게 자연감 있게 투명감이 있는 그런 포슬린을 입힐 공간을 뺏어먹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금속을 칼날을 차단할 수 있는 그 정도 두께, 즉 0.1 내지 0.2 정도 미리의 두께로 증류수에다가 오페크 포슬린 파우더를 믹싱해서 표면에 바른 다음에 물기를 쫙 빼줘요. 항상 포슬린 빌드업 때는 물기하고 섞어가지고 파우더를 물기에 섞어서 붓을 이용을 찍어서 올려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모양을 만들지만 형태가 이 정도 됐다, 두께가 이 정도 됐다고 판단이 있으면 그때는 물기를 티슈페이퍼를 표면에 갖다 대면 물기가 속에 있는 물기가 쭉 올라오거든요. 쭉 올라온과 동시에 다시 딱딱해지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물기가 밑으로 스며들든지 위로 쭉 빠지든지 하면 땅이 굳어져요. 이제 그런 원리죠. 그렇게 해서 딱딱해진 이 얇은 층, 오페크 층을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파이어링을 하면 이제는 고체처럼 변해요. 변한 고체의 모양은 계란 껍질, 여러분 계란 껍질이 있죠. 노란색. 뭐 어떤
약간 핑크빛 들뛰는 노란색, 하얀색 요런 어떤 계란의 껍질과 같은 그런 오페시티, 그런 표면을 텍스처 이런 형태로 변해요. 계란 껍질 같은 형태. 그러면 포슬린, 오펙 포슬린 빌드업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한 상태까지 오펙 포슬린을 완성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그 위에다가 바디 포슬린을 입히고 인사이드 포슬린을 입히고 필요하면 트랜스페런트한 파우더를 추가하고 또 필요하면 어떤 색상이 있는 포슬린을 좀 중간중간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포슬린은 전체적인 빌드업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증류소와 파우더를 믹싱해가지고 반죽 형태를 만든 다음에 찍어서 바르는 거죠. 찍어서 바르고 해서 어떤 형태 모양을 만들고 형태가 만들어졌다 싶으면 물기를 쭉 잡아 빼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형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명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위별로 투명도가 일반적으로 취향이 높은 자리는 어느 쪽인가요? 인사이드 측, 표면 측, 프록시말 측이 투명도가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명도가 좀 더 높은 포슬린 파우더로 바꿔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리플레이스 해줘야 그래서 풀컨투어로 일반 전체적으로 포슬린, 바디 포슬린으로 빌드한 다음에 좀 더 투명도가 요하는 부분은 잘라버리고 빌드업된 덴티 포슬린 부분을 잘라 컷하게 해버리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투명한 인사이드 포슬린을 추가적으로 빌드업 한 다음에 파이어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빌드업에서 원래 형태대로 이제 원래 형태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도 포슬린 파이어링하고 나면 한 20% 정도는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20% 정도 크게 인사살적으로도 20%더 높게 버커링갈로도 한 20% 정도로 두툼하게 프록시말적으로도 가이에서 빼낸 다음에 프록시말적으로도 조금 20%더 퉁명하게 이렇게 빌드업 해준 다음에 물기를 쫙 다 빼고 딱딱해지면 다시 포슬린 퍼니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파이어링 해가지고 딱딱한 도자기처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디 포슬린 빌드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 세팅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실습할 때나 기공실에서 그럼 포슬린 퍼니스 그 온도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축축한 물에 젖은 축축한 포슬린 그 기공물을 그 안에다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느냐인데 일단 최대한으로 물기를 많이 빼내고 그 다음에 포슬린 퍼니스 입구 뜨뜻한 데서 다시 남은 물기를 쫙 다 말려줘야 돼요. 입구에서 물기가 흥건한 상태에서 갑자기 가열하면 이게 증발하는 속도보다도 속에서 물이 바글바글 끓는 것 같은 기포가 펑펑 생겨버리는 기포들은 펑펑펑 내부에 구멍이 생기거나 터져버리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기를 충분히 없애준 다음에 그러니까 1200도 F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챔버 입구에서 충분히 드라이 시킨 다음에 1200도 F에서 온도에서부터 가열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챔버 스타팅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1200도 F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입구에서 충분히 드라이 시킨 다음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원하는 사이클의 입각에서 온도를 쭉 올린 다음에 혹시 어느 정도 10분 홀드 하라면 10분 홀드 혹은 백큐을 빼라 하면 백큐 빼고 이런 것을 그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맞춰서 쭉 하는데 어찌됐든
축추가 이게 젖은 상태에서 바로 집어넣지 않는다는 점, 콜솔 펀스가. 또 하나는 식힐 때도 아무리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빨리 결과를 보겠다고 해서 차가운 물로 슉, 차가운 바람으로 슉 뿌리거나 혹은 차가운 물에 집어넣거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잖아요. 뜨거운 유리컵 같은 것을 뜨거운 것을 차가운 데 갑자기 집어넣어서 표면에 찍 금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포슬린도 덴탈 세라믹도 높은 포슬린 퍼니 속에 있는 것을 갑자기 식히면 표면에 크랙이 생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능수능란한 사람이 딱 한 번만에 모르는 과정을 성공할 수 있을 때, 이게 최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파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비게싱이라고 그랬죠.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해 주는 것. 항상 1200도부터 보통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은 세람코 회사의 세람코2라는 포셀린의 A이고, 여러분이 오늘 사용하는 실습 시간에 사용하는 또 포셀린 파우더는 그 포셀린 파우더 회사에서 레커멘드 하는 그 온도와 파이링 사이클이 있어요. 그것에 맞춰야 되지만 이제 하나의 샘플로 하나를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1200도에서 백큐 상태에서 또 시작한다. 요즘 사용하는 포셀린 대부분 백큐 파이어드 포셀린이에요. 요즘 사용하는 포셀린. 그래서 1200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온도를 분당 100도 내지 150도 정도 속도로 온도가게 쭉 온도를 올린다. 어디까지 올리느냐? 1825도 될 때까지 올린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10분 동안 챔버 안에서 그대로 그 온도로 시간이 유지되도록 쭉 홀딩한다. 그 다음에 백큐을 풀어요. 그러면 이제 산화막이 막 표면에 이제 지금부터 생기기 시작하죠. 산화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룸 템퍼러처 쿨링을 시킨다. 그러면 표면에 산화막이 생기면서 디게싱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오페크 포셀린을 빌드업 한다고 그랬죠. 오페크 포셀린을 빌드업 한 다음에 오페크 포셀린이 다 완성이 되면 컨덴세이션, 물기를 빼고 컨덴세이션 하고 표면을 챔버 표면에서 충분히 드라이 시키고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1200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온도를 같은 속도 온도예요. 분당 100 내지 150도 온도로 쭉 올려서 1745도가 됐을 때 백큐을 풀어요. 그 다음부터는 백큐를 푼 상태에서 온도를 조금만 더 올렸다가 1785도 되면 다시 서서히 즉각 시켜가지고 룸 템퍼러처까지 시킨다. 이게 세람코2 사이클이에요. 세람코2 포셀린 파이어링 할 때. 이것이 오페크 포셀린이에요. 그 다음에 바디 포셀린, 인쇄설 포셀린은 온도가, 디게싱의 온도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오페크 포셀린이 그 다음 온도가 좀 더 낮고,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로 바디 포셀린의 그 파이링 사이클이 진행되는데, 이것도 역시 1115도에서 또 시작해서 백큐으로 쭉 올라가서 1685도가 되면 바로 서서히 쿨링을 시켜서 룸 템퍼러처가 내려오는 이 과정이 바디 포셀린의 파이링 사이클이다. 이게 한 번만에 안 될 수가 있어요. 한 번만에 안 되면 두 번째 스텝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이보다는 이 온도보다는 조금 더 낮게. 이 온도보다는 조금 더 낮게. 두 번째 할 때는 이보다는 조금 더 낮게 이렇게 사이클이 가게 해야 돼요.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낮게. 세 번째 할 때는 그거보다 또 조금 더 낮게. 이렇게 한 번만에 양이 좀 부족하네. 좀 포셀린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한 번 더 바디 포셀린을 파이링 해야 되겠네. 그럴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더 할 수 있어요. 물론 한 번만에 성공하는 것이 광학 특성이나
물리적 특성상 유리하지만 능수능란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만에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두 번 더 할 수 있어요. 오페크 포스링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에 안 되면 한 번 더 추가해가지고 파이링 하는데, 그때도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온도를 파이링을 끝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그레이징인데, 다른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레이징은 다른 건 다 백큐 파이링이에요. 백큐, 이건 백큐 부분이거든요. 다 백큐인데, 그레이징만 에어 파이어링이에요. 백큐 상태에서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공기압, 정상 상태의 공기압 상태에서 온도를 가하는 것이 그레이징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코핑 디자인이거든요. 이 코핑 디자인은 기공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치과 의사가 이 정보지에다 주거든요. 이게 우리 과에 쓰는 고정성 보철 임플란트형 기공 처방전인데, 다 이렇게 이런 부분, 메탈 코팅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쉐이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알로이를 쓸 것인가, 펀틱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우리 치과 의사가 정보를 주어야 기공사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메탈 코팅의 메탈 부분을 여기까지 해라, 메탈을 여기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메탈을 여기까지 메탈을 해라, 여기도 여기까지 메탈, 그러니까 여기는 메탈이고 여기는 메탈이고 나머지는 포슬린, 이런 걸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르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까지 해라,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는 것을 우리가 심리랄지 환자의 희망사항이랄지 여러 가지 교합이랄지 이런 걸 봐가지고 어떻게 메탈 프레임을, 그렇게 세라믹으로만, 아니 메탈로만 입힐 자리하고 세라믹과 내부에는 메탈 코팅 있고 밖에는 세라믹으로 버니어링 해야 될 이 부분을 우리가 그 경계 부분을 그려주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거 항상 우리 치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기공사도 하지만 우리도 하는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코팅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어요. 이게 코팅을 주조하기에 앞서서 하는 게 웩스 패턴을 만드는 것이고, 쿨컨트로 웩스 패턴을 만든 다음에 포슬린 빌드업할 부분만큼을 깎아내주는 거예요. 한 1mm 정도씩 싹 다시 깎아줘요. 포슬린 빌드업할 부분들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의 그 정보가 필요한데, 자, 어디까지 포슬린이 입힐 것이냐. 내가 방금 그림으로 보여줬죠. 어디까지 입힐 것이냐. 메탈의 두께는 얼마를 할 것이냐. 대합지하고 옥절 컨택 부분과 대합지하고 옥절 컨택 부분과 이 포슬린과 메탈 간의 어떤 정션의 위치 관계는 어떠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두께에 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세라믹은 0.7mm는 입혀야 된다고 보통 해요. 정상적인 신미성을 가지고 있고, 메탈 세라믹의 어떤 그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0.7mm, 그리고 한 1mm, 이 범위 내에서 0.7 내지 1mm 범위 내의 이 정도의 세라믹 두께를 가져야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풀 컨투어로 왁스업을 한 다음에 0.7 내지 1mm씩을 쫙 깎아낸 그 부분, 깎아낸 그 부분에다가 포셀린을 그 양만큼 포셀린을 빌드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깎아낸 양만큼 바로 그 자리에 나중에 포셀린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모든 디자인의 표면은 부드러워야 한다. 부드럽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발생해가지고 샤프한 부분이나
언더카트가 있는 자리는 결국 금속이 탈이 나든지 세라믹이 탈이 나든지 탈이 난다. 그래서 항상 균일하고 부드럽고 볼록한, 컨벡스하고 스무스하고 균일한, 그리고 언더카트가 없는 이런 표면을 갖는 메탈 코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두께에 대해서는 아까 세라믹의 두께는 얘기했죠. 세라믹의 두께는 0.7 내지 1mm가 필요하다. 그럼 금속은 베이스 메탈인 경우는 미니멈 0.3mm, 골드 알로이인 경우는 미니멈 0.3 내지 0.5mm가 필요하다. 이것만 보면 베이스 메탈이 더 유리하죠. 더 짧은 것 가지고도 해결이 되니까 세라믹을 입힐 공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투스 그랩도 또 상대적으로 좀 덜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측면만 가지고는 베이스 메탈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삭제를 좀 덜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치아는 대합식하고 옥절 컨택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옥절 컨택되면. 그래서 교합지를 가지고 딱딱딱 물려보면 딱딱딱 교합지가 찍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교합대가 찍히는 부분, 이 교합지가 찍히는 부분하고 그 포슬린과 메탈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메탈로 전부 입힐 것처럼 웩스 패턴을 만들었다가 컷백이 해가지고 포슬린 입힐 자리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컷백을 해서 긁어내는 그 경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메탈 100% 메탈만 있는 부분하고 컷백 해가지고 바닥 쪽에는 메탈이 있고 위쪽에는 포슬린 입힐 예정인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메탈로만 되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그 경계 부분, 그 정션, 이 정션과 그 정션과 배합치와의 교합지를 물려왔을 때 탁탁탁 교합지가 찍히는 바로 그 점,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최소 2mm는 떨어져야 된다. 바로 이런 점을 놓치지 말고 설계할 때 반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더 세라믹을 많이 쌓는 것이 좋으냐, 포셀린을,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레비알층만 쭉, 레비알층만 살짝 덮는 게 좋으냐, 이런 면에서 있어서 180도 이상 감싸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걸 wrap around it. 어느 한쪽 면에다만 딱 붙여놓으면 톡 떨어지기가 더 쉬워요. 근데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180도 이상 쭉 감싸면 더 떨어지기가 더, 탈락하기가 더 힘들죠. 저항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프록시말적으로도 180도 이상 감싸고 인사이드적으로도 180도 이상 감싸는 이런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강도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투명도 측면에서, 자연감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180도 이상 감싸는 것이 권장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했던 얘기를 리뷰해 볼까요? 두께가, 세라믹의 두께는 0.7 내지 1mm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 베이스, 이 메탈인 경우에는 어느 부분, 컷백하고 나면 두께가 얇게 이렇게 되겠죠. 얇게 된다 하더라도 이 두께가 최소 베이스 메탈은 0.1mm, 프레셔스 메탈은 0.4mm 정도는 되어야 구멍이 뚫리거나 디스토션이 생기지 않는다. 이 두께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 그것이 하나는 문제고, 그다음 이 대합치하고 옥자 컨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딱 옥자 컨택되는 부분, 이 부분하고 메탈로만 입힐 부분하고 메탈 플러스 포슬린으로 입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경계 부분이죠.
이 정션 부분이 옥절 컨택되는 이 부분하고 거리가 2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 원칙을 지켜야 돼. 이것은 전치부도 마찬가지, 구치부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포승의 메탈의 정션이 있다 하더라도 대합자 옥절 컨택되는 부분하고 거리가 2mm는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금속으로만 100% 덮여 있거나 100% 세라믹으로 덮여 있는 것 이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정션 부분에서 옥절 컨택이 딱 만나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2mm를 떨어지지 않으면 2mm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아예 전부 세라믹으로만 이렇게 차라리 덮여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세라믹이 이만큼만 덮여 있죠. 전부 덮여 있죠. 다 옥체다. 다 옥체다. 2m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이런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180도 이상 감싸는 게 좋다고 해서 한없이 많이 감싸는 게 좋으냐는 얘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죠. 자, 많이 감싸면 좋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감싸버리면 어떠냐. 여기도 많이 감싸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포석의 메탈 정신을 이걸 거의 이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고 메탈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고 많이 감싸버리면 이 부분 금속 자체가 디스토션이 생겨요. 디스토션이. 너무 많이 가면 링갈측 서비컬 마진 쪽에 스트레스가 증신돼서 디스토션이 되기 때문에 링갈측 서비컬 마진은 최소 3mm가 확보해야 된다. 숫자가 나오죠. 자꾸 최소한의 포슬린 두께, 최소한의 메탈 두께가 나오고 교합 옥절 컨택점하고 교합 옥절 컨택하는 점하고 그 포슬린 메탈의 정션과 거리도 2mm라는 것이 나왔고 저기 링갈 사이드죠. 눈에 안 보이는 저 혀 있는 쪽이죠. 링갈 사이드 쪽은 메탈로 쭉 된 부분이 적어도 3mm 이상이 확보가 돼야지 메탈 프레임의 리지디티가 확보가 된다는 이런 수치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수치를. 그다음에 이제 컨택 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접지와 컨택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싱글 크라운이든지 브리지든지 컨택 포인트는 가급적 포슬린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볼까요? 여기 어디 컨택 포인트가 여기 어디가 이쪽 어디가 컨택 포인트가 있겠는데 여기 어디가 컨택 포인트가 있겠는데 이 컨택 포인트는 포슬린으로 지워버리죠. 인접지와 컨택 포인트가 어쯤 어디 있을까요? 이 컨택 포인트는 포슬린과 메탈로 되어 있는 이 에어리어에 있어야지 메탈로만 되어 있는 부분에 하는 것은 더 불리하다.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다시 나오네요. 요런 것이 유리하는 거지. 컨택 포인트. 컨택 포인트가 금속으로 있는 것보다는 컨택 포인트가 이렇게 세라믹으로 있는 것이 180도 wrap around effect 그런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치부 계열면을 세라믹으로 입힐 100% 세라믹으로 입힐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나오는 얘기죠, 이거. 이게 100% 세라믹으로 100% 포슬린이죠. 이것은 100% 메탈이에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교합 조정할 때 이게 훨씬 더 애가 많이 먹어요. 교합 조정하는 측면에서 이게 유리해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세라믹이 유리하지만 나중에 오래 사용하고 할 때 환자가 잘 어댑테이션, 세라믹이 깨지거나 닳아지거나 대합질을 갈아뜨리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메탈은 자기 스스로 찌그러지거나 밀리거나 디스토션 되거나 이러는 거죠. 이게 탁 부러지고 탁 깨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밀리거나 닳아지거나 변형되거나 이러면서 교합면이 반질반질하면서 교합면의 미세한 이 변화가 올 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나 기공사가 교합면 조절하기도 훨씬 편해요. 따닥 조절하면 폴리싱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세라믹은 조절해놓으면 표면 폴리싱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일 완벽하게 하려면 포슬린 퍼니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레이징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스트루먼트 가지고 어브레이시브 인스트루먼트 가지고 폴리싱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과정이 복잡하고 또 결과도 그렇게 금속 표면 폴리싱처럼 좋지가 않기 때문에 교합의 측면에서만 보면 메탈로 돼 있는 것이 메탈로 돼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리하다, 편하다. 그렇지만 심미가 중요시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라믹으로 당연히 만들 수는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 세라믹 크라운도 만들잖아요. 근데 뭐 못할 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편하고 탈이 덜 나냐, 작업하기 좋냐를 물어보면 메탈이 교합면에 관련해서는 더 일하기가 좋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브리지를 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브리지를 이제 솔더 조인트 부분을 메탈 코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솔더 조인트 에리어가 충분한 솔더 조인트 에리어를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치로 하자면 6제곱밀리미터 정도의 커넥터 에어리어가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클리닝이 브리지 하면서 커넥터 하방 엠브레이저 공간이 좀 좁아지기 때문에 클리닝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커넥터 부분이 금속이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디가 여기가 나오네요. 여기에요. 자, 일반적으로 컨택 포인트는 이 자리잖아요. 일반적 컨택 포인트 이 자리잖아요. 그 컨택 포인트 실제 크기는 요만하밖에 안 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브리지에 있어서 메탈 세라믹 그런 브리지에서 커넥터는 요렇게 크게 6제곱미리 정도 넓은 에어리어에서 컨택트해야 되고, 위치도 이 자리가 아니고 조금 이쪽으로 위치가 변했죠. 위치가 이쪽으로 변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심미적 문제예요. 이번에 금속이 이렇게 벌키하게 이 자리가 있으면 이 자리가 심미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벌키하게 있으면 이 부분이 심미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치부는 심미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치부는 제 위치에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치부 쪽은 원래의 컨택 포인트 위치보다도 더 크고 위치도 이쪽으로 변경시켜가지고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링갈증에는 적어도 3mm 이상은 메탈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넬 하방은 메탈로 하는 것보다는 세라믹으로, 판넬 하방은 100% 세라믹으로 싹 커버하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강도가 중요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두께는 얇아도 된다. 좀 더 얇아도 된다. 균일하게 판넬 하방은
판의 가방, 판의 가방은 세라믹으로 하는 게 좋다. 여기도 세라믹이죠. 여기도 세라믹이죠. 하방도 세라믹이고 이것도 세라믹, 이것도 세라믹, 이것도 세라믹이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림으로만 얘기하죠. 대합지와 컨택되는 교합지가 찍히는 점이 있다. 딱 CR로 딱 CO로 딱 컨택해 봤을 때 얘기해요. 프로토리전 할 때 얘기하죠. 딱 컨택해 봤을 때 이 컨택하는 점이 이렇게 하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된다. 이것도 된다. 이해되겠죠? 여기도 대합치하고 대합치와 컨택이 어느 쪽에 지금 물릴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가 혹시 물리면 이 자리가 물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 물릴 리가 없지만 그런 점을 포슬과 메탈의 정신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부가 이렇게 뾰족한 자리가 있거나 이게 샤프한 부분이 있거나 하느냐는 이렇게 샤프한 부분이 있거나 하는 건 이건 안 된다. 모든 면은 부드러워야 된다. 모든 면은 부드러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풀 컨트롤 왁스한 다음에 컷백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0.7 내지 1mm씩 컷백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야 이것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이 세라믹의 균일한 두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메탈의 균일한 두께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면은 균일한 두께 0.7 내지 1mm 균일한 두께가 생기지 않으면 강도 문제, 친밀성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균일한 두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컵백이라는 작업을 한다. 180도 이상 wrap around the effect. 이 효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다 보면 여러 형태의 포슬과 메탈의 정션 형상을 우리가 설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반복된 얘기지만 대합지와 오프자 컨택이 이 부분에 있다면 포슬과 메탈의 정션은 이 자리에 해도 됐고 이 자리에도 해도 되고 이 자리에 해도 된다는 얘기. 그리고 균일한 두께로 컷백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그것이 균일한 두께가 나중에 세라믹이 입힐 공간이니까. 그리고 브리지인 경우는 하반은 세라믹으로 입히는 게 좋고 링갈집에 이렇게 금속띠가 3mm 이상 금속띠가 존재해야지 강도가 보완이 된다. 이 주변이 커넥터 에어리어이다. 커넥터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이 돼 있죠. 이렇게 여기가 아니고